인류의 역사에서 위대한 정보혁명의 하나로 꼽히는 금속 활자의 발명.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민족은 바로 고려시대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금속을 다루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 1377년 독일의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 인쇄한 금속 활자본 직지. 우리나라의 목판 인쇄부터 금속 활자 인쇄까지 아우르는 직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우리 인쇄 문화의 정교함과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안내합니다. 금속 활자의 발상지인 청주. 1377년 간행된 직지는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직지가 만들어진 청주 흥덕사터에 자리 잡은 고인쇄 박물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쇄술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이 박물관에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목판과 금속 활자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 그리고 그 활자로 찍어낸 책 650여 점이 보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1993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 활자장 고 오국진 선생이 복원한 직지 활자판부터 우리나라가 금속 활자를 창안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직지 영인본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금속 활자 발명국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 자료가 직지이기 때문에 직지를 간행한 흥덕사지가 확인되고 이곳에 1992년도에 바로 고인쇄 박물관을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인쇄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목판 인쇄부터 금속 활자 인쇄까지 아우르는 우리나라 인쇄 발달사를 익힐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쇄는 목판 인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교의 유통을 위한 필사가 성행하였는데 필사의 방법이 목판 인쇄로 발전하면서 많은 경전이 사찰을 중심으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1966년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하였을 때 탑신부 제2층에 안치된 사리함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서기 751년에 불국사를 창건했으므로 그 이전에 간행됐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신라에서 조판되었음이 확실한 한국 인쇄문화의 높은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죠.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불교가 국가적 종교로 승격되자 사찰의 목판 인쇄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특히 사찰판과 관판은 고려 전대에 걸쳐 불교와 유교의 경전은 물론 시문집, 역사서, 의학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책을 다양하게 생산하여 우리나라 목판 인쇄의 절정기를 이루게 하였는데요. 금속 활자보다는 사실은 목판 인쇄가 먼저 시작되었거든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그러면 그 경주 석가탑에서 나왔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751년 이전에 인쇄된 걸로 해서 가장 빠른 기록물로 남아 있고, 그리고 고려시대 같은 경우 고려시대 대표적인 인쇄물이라 그러면 초조대장경 그리고 교장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고려의 팔만대장경은 자랑스러운 목판 인쇄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재이자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8만여 개의 판에 8만 4천 개의 경전이 실려 있어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는데요.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자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대장경으로 1251년에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장경판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보관할 수 있는 건축물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자연과 과학을 완벽하게 활용한 해인사의 장경판전 덕분에 대장경이 오늘날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초기인 1007년에 개성 총지사에서 간행된 소형 목판 보협인 다란이경. 이 다란이경에는 부처님이 무구묘광의 집으로 공양받기 위해 인도되는 장면을 새긴 판화가 있는데 현존하는 한국 판화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죠. 하지만 목판 인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경우 목판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잘 보존할 수 있었지만 다른 목판들은 보관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목판 인쇄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금속 활자인데요.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관도 영구적이었고 한 글자씩 금속 활자 본을 만들어 그것을 조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목판 인쇄처럼 굳이 한 판을 다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 본 이름은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이 책은 독일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인쇄했던 42행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하지만 직지는 구한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를 지낸 콜랭드 플랑시에 의해 프랑스로 건너가게 됐고 그 후 오랫동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72년도였습니다. 1972년도가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 도서의 해였기 때문에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책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가 열렸고 이때 이제 전시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하다가 그 흥덕사지가 확인되면서 바로 이제 박물관까지 세우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금속 활자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직지의 원본이 여전히 프랑스에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올해 복원 사업에 나선 직지가 철저한 고증을 거쳐 다시 태어났습니다. 638년 만에 부활한 직지는 상하권 모두 당시 금속 활자를 제작했던 밀랍 주조 방식으로 복원됐는데요. 하권의 경우 영인본을 그대로 재현했고 원본이 없는 상권은 금속 활자본보다 1년 뒤 인쇄된 목판본을 참고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5년 만에 복원하는 데 성공한 장본인은 바로 이민호 금속 활자장입니다. 1984년 서각을 배운 뒤 고향에 자신의 조각실을 만들고 홀로 작업하던 그는 스승인 오국진 선생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금속 활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2008년 스승이 타계하고 나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101호이자 국내 유일의 금속 활자장이 되어 금속 활자 복원에 매진해 왔는데요. 직지는 밀랍 주조 방법으로 복원을 하게 됐어요. 그게 직지가 많은 학자분들이 이런 밀랍 주조 방법으로 만들었을 것이라 추정을 한 결과에 의해서 그게 이제 밀랍 주조 방법으로 복원을 하게 됐죠. 한 판에 같은 글자에 동일한 꼴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활자의 크기와 획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직지 인쇄본. 이것은 사찰 제례의 전통적 밀랍 주조법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민호 금속 활자장 역시 밀랍 주조법으로 직지를 재현했습니다. 벌집의 찌꺼기를 가열하여 추출한 밀랍에 글자본을 붙여 글자를 새긴 뒤 황토와 모래, 물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밀랍 활자 틀을 감쌉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형을 20일쯤 건조시키고 가마에 넣어 6시간 가열시키면 안에 있던 밀랍이 녹아내리죠. 이 공간에 섭씨 1100에서 1200도의 온도로 녹인 청동 쇳물을 붓습니다. 쇳물이 식으면 주형을 깨뜨려
활자 가지쇠를 분리하고 활자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글자 면을 다듬어 완성하면 되는데요. 결국 밀랍이 녹아낸 자리에 쇳물을 부어 활자를 만드는 것이 밀랍 주조법입니다. 밀랍 주조 방법은 입체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물사 주조 방법은 단면으로 이용을 해서 그 만들고자 하는 내용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입체를 만들 수는 없고요. 단면적인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대량 주조는 가능하되 그게 입체적인 것을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시대적으로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사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주물사 주조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주물사 주조법이란 나무에 글자를 새겨 어미자를 만들고 주물사에 거푸집을 만들어 그 사이에 쇳물을 부어 활자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모래채를 이용하여 주물사의 덩어리나 이물질을 걸으면서 아래쪽 목활자 주변을 고루 채웁니다. 이때 주물사는 뜨거운 쇳물 주입 시 발생되는 열에 잘 견디고 가스 배출이 용이하며 목활자를 드러내도 형체가 유지되고 주조된 후 활자와 서로 분리가 쉬워야 하는 것이 조건이죠. 주물사를 주형 틀의 윗면까지 눌러 채우고 평평한 자로 수평이 맞도록 주물사를 깎고 밀어냅니다. 주물사 채우기를 끝낸 아래틀을 뒤집고 탕구 부분에 주물사를 보충하고 메워서 탕도에 쇳물이 쉽게 들어가도록 형체를 만들고 단단하게 눌러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요. 그 다음 윗틀을 아래틀과 맞추어 얹고 테두리에 부착된 상하 연결쇠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아래틀과 똑같이 모래채로 주물사를 걸러 채우고 윗틀의 공간에 주물사가 반쯤 채워지면 다지개로 고루 두드려 단단하게 메웁니다. 이 과정이 진행됨과 동시에 활자에 쓰일 구리, 주석 등을 도가니에서 녹이면서 주형틀에 부을 준비를 하는데요. 윗틀의 상단부까지 주물사가 차면 곧은 자로 평평하게 수평을 맞춥니다. 그 다음 연결된 아래 위 틀을 분리시키는데요. 단면에 나타난 목활자의 뒷면을 보고 주형 속으로 쇳물이 흘러들어가는 통로인 탕도의 길이와 굵기를 결정한 후 조각도로 주물사를 파냅니다. 주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고요. 그 지금은 아무 데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꽉 막혀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고요. 한 땀 한 땀 조심스럽게 쇳물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를 내기 시작하는 이민호 금속 활자장. 장인의 숨결과 정신을 담아 작업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에서 금속 활자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명감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어미자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어미자 뒷면을 송곳등으로 가볍게 찍어 수직으로 드러냅니다. 지금 이게 그 어미자가 들어있죠. 그 어미자를 이제 다 꺼잡아내야 모래 속에 글씨가 이렇게 자역이 다 남아있죠. 어미자를 다 드러낸 다음 아래 위 틀을 합치고 연결고리를 채워 고정시키는데요. 쇳물이 다 준비되면 경사지게 고정시킨 주형 틀에 쇳물을 붓습니다. 이때 쇳물의 온도는 섭씨 1200도 정도이며 납, 아연, 황 등의 성분은 쇳물 붓기 5분 전쯤에 넣습니다.
쇳물을 붓고 식기까지 약 2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주형 틀을 분리하고 활자와 가지쇠 부분을 솔로 문질러 조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쳐 주물된 활자는 무엇일까요? 지금 월인 천강지곡이라는 책을 지금 주문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월인 천강지곡상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해서 이게 한글 활자를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집적되어 완성된 금속 활자. 쇠와 불, 흙,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빚어낸 예술 그 자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런 금속을 다루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인쇄 문화를 발전을 시켜서 이제는 이 지금의 이렇게 단단한 우리나라가 됐다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인쇄 문화는 중국이 먼저 시작을 했죠. 목판이라든가 모든 종이라든가 모든 인쇄술은 중국이 먼저 인쇄 문화를 발전을 시작을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서 금속 활자를 이용을 해서 인쇄 문화를 발전을 하게 되게 됐다는 점이죠. 조선시대 활자 인쇄에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어 우리나라 관청의 활자본에는 오자와 탈자가 없고 인쇄가 정교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글 활자는 이미 활자명이 붙여진 여러 한문 활자와 병용된 것이 특징인데요. 조선시대의 최초로 주조한 금속 활자는 태종이 1403년에 동으로 만든 개미자입니다. 이것은 활자가 밀랍에 잘 꽂힐 수 있도록 그 끝을 송곳처럼 뾰족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지만 활자의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 않아 인쇄 도중 자주 활자가 움직여서 하루의 인쇄량이 몇 장에 지나지 않았죠. 조선 세종이 1449년에 지은 불교 찬가 월인 천강지곡. 한문 활자와 한글 활자가 병용된 것이 특징으로 월인 천강지곡의 한글을 찍기 위하여 최초로 한글 활자를 주조하였습니다. 조선시대는 금속 활자 인쇄와 목판 인쇄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목판 인쇄는 판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시일이 많이 걸리지만 한번 새겨놓으면 언제라도 소요량을 자유롭게 찍어서 널리 펴낼 수 있으므로 조선 전대에 걸쳐 꾸준히 많이 사용되었죠. 19세기 말 낙활자 인쇄 기술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인쇄 문화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예로부터 지식 정보를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민족은 새롭게 들여온 납활자 인쇄 기술을 민족 계몽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죠. 조선시대 세종 18년에 만든 병진자가 납활자입니다. 납활자는 납합금을 거푸집에 흘려넣어 한 개씩 주조하여 만든 것입니다. 납은 비교적 낮은 온도로 융해되어 유동성이 좋고 응고가 빠르며 수축이 작고 불이나 철 거푸집에서 주조된 것은 쉽게 분리됩니다. 여기 근현대 인쇄 전시관에서는 납활자의 인쇄 기술을 이용해 누구나 원하는 글자를 조판하여 인쇄해 볼 수 있습니다. 프린터로 인쇄했다고 해도 믿을 것만 같은데요. 인사이드 과학관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었군요. 우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서양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1455년 인쇄된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이 책은
1282쪽에 2권으로 되어 있으며 약 20명의 장인들의 도움을 받아 완성됐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이 성서의 인쇄를 위해 290개의 서로 다른 자모를 만들었지요. 사파로 그려진 머리글자와 부호들은 뒤에 채색공이나 적색문자 식자공들이 삽입해 넣었습니다. 이곳에선 서양의 활자 주조기, 자모 조각기, 활판 인쇄기 등 1910년을 전후에 사용됐던 각종 장비와 물품, 인쇄물들도 만나볼 수 있죠. 이곳을 쭉 둘러보다 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위대함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우리의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들어는 봤지만 사실 관심 있게 막 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참 예전부터 많은 기술과 좀 과학기술도 굉장히 뛰어났었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금속 활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지금은 많은 관심을 아직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꼭 금속 활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이런 문화가 제대로 우리 전통 문화가 개성 발전이 되려고 하면은 많은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인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줘야만 이게 전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인류의 역사는 4차에 걸친 지식정보 혁명을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약속된 몸짓이나 소리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했고, 두 번째는 문자나 각종 부호를 사용한 기록을 통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는 금속 활자를 발명하여 책을 간행함으로써 대량의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고, 마지막은 컴퓨터의 발명으로 대량 검색이 가능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한 직지. 우리 민족이 위대한 정보 혁명인 금속 활자를 발명한 슬기로운 민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물이자 인류 문명 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